벌써 20분이나. 예, 지금부터 제 50회 세계우주 매너를 발표를 하겠습니다. 예, 50회는 벌써 4년 전에 시작했는데 거의 안 빠지고 매달 한 번씩 이하 선생님 처음부터 나왔었죠. 와 선생님. 예, 자. 그 언제쯤 되나요? 나왔습니다. 언제 한참 할 때 언제 저기 시작한 데가요? 네. 2008년 3월에. 2008년 3월부터 나오셨어요? 그래서 온지랑 처음 갔을 때부터 나왔어요. 안 채우셨는데 저도 그때 언니가 2008년 3월. 네, 4월이요 저는. 이거 거의 4년. 예. 오늘 또 말씀드릴 거는 한번 이렇게 브레인하고 좀 관련이 없을 수도 있고 한 단계 뛰면 관련이 있을 수도 있고요. 네. 예, 자, 한번 따라합시다. 예, 호흡함. 예, 호흡함. 예, 림브레스. 이 발음이 숫자나요. 모고요. 에사보데. 예. 죄송합니다. 예. 여보세요? 그 다음에, 차코 캐년. 아마 특별히 무슨 역사에 관심 없는 사람 같으면 아마 깡그리 선들을 넣을 거예요. 이렇게 놓고 보면 거의 안 보이죠. 그러면 예를 들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할 수 있죠. 이제 알 수 있죠. 그래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이게 유타고 이게 코로라도 이게 아리조나고
예. 이번에 그 3월 17일 날 제7회 해학사자 가시는 분들은 요 용어를 깡그리 암기하시면 됩니다. 암기 정도가 아니고 자다가 깨도 어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아마 일정에 거의 한 70%를 요 포코너 이러면 이제 포코너라고 하는데 요거 갈 겁니다. 자, 다시 한번 저 암기해보세요. 호카, 메사보데, 그 다음에 차코 캐년. 네. 이 전체를 부르는 이름이 있어요. 이거 사실은 고대 도시 이름입니다. 대략 11,000년 전부터 해서 1150년 혹은 1200년까지 이렇게 존속했어요. 고대 도시 이름들이요. 이 전체 이걸 부르는 이름이 있어요. 이 인디언들의 초기 거주지, 참 기가 막힌 이야기죠. 가슴 서늘한 이야기죠. 대략 1100에서 1200년도에 차코 캐년, 특히 여기 중요합니다. 차코 캐년이 미국 그 히스토리컬, 그러니까 미국 역사 자연 국립공원입니다. 역사 국립공원 특이합니다. 역사 국립공원 차코 캐년. 역사 국립공원. 그래서 차코 캐년이 정확하게 1200년대 깡그리가 멸망을 해요. 그때 당시 인구가 최대로 됐을 때가 한 4,000명 정도. 좀에는 뭐 업점 거죠. 4,000명 정도. 그리고 나서 600년 후에 그러니까 대략 1800년도쯤 되죠. 그럼 권세 들어오는 이야기입니다. 600년 후에 나바호 인디언 알죠? 아마 들어봤어요. 영화 제목도 있잖아요. 나바호 인디언이 양떼를 몰고 저 폐허가 된 데로 돌아요. 말 그대로 한승연태에 들어오죠. 저 폐허가 된 데 들어가고 그 건물터 되게 장황합니다. 건물터를 보고 도대체 이 먼저 살았던 이 사람들은 누구냐? 그래서 이 나바호 인디언들이 여기 있던 이 유적지에 먼저 거주했던 그 사람들을 부르는 용어가 아나사지. 자, 그래서 아나사지. 예, 언제 가면 뜻이 무슨 말이냐면 옛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말 그대로 옛날 사람이라는 뜻이요. 인디언말 아나사지. 그래서 여러분들 간혹 우리나라 나온 책에 아나사지 이런 정도는 나와요. 워낙 저기 유명하니까. 자, 푸에블로는 들어봤죠? 따서 푸에블로. 혹시 어디 들어봤어요? 우리 저 한반도에 남한에 사람 다 들어봐야 되니까. 네. 그렇죠. 푸에블로 납치 사건. 네. 저 함정 배이름이잖아요. 그런 이름이잖아요. 푸에블로 납치 사건. 예. 그 바로 인디언 이름이에요. 인디언 이름. 푸에블로도 호칸하고 모고yon 이런 것들이 왜 말씀드리냐 하면 아무래도 시중에서 서점에 이번에 저 타투 준비를 하면서 책을 한 15권 우리 이현희 선생이 이끌어간 서점에 가서 제가 좀 조사를 해가지고 한 50권 책을 조사했어요. 미국 서남부에 관한 우리나라 말하는 책을 50권 조사했어요. 그 중에 15권을 그나마 조금 학술적으로 가치 있는 책을 사왔어요. 사왔고 3일 전에 쭉 배식한 게 맞는데 뭐 간혹 요 이름들이 나와요. 이름 나오는데 깡그리 그냥 그냥 홍수가 가면 지표면 이렇게 쓸고 갈 정도로 그냥 거의 묻어나지 않죠. 축복이거든요. 축복은 다 남치고
그 미국 서구나 이쪽 같은 얘기를 하려고 해요. 그렇지 이런 이야기들이 중심으로 해서 나오는 책들이 드물 겁니다. 그런데 그 핵심적인 이야기는 뭐냐면 이 차코 캐년에 거대한 그 건물들이 있어요. 심지어 6층짜리 이런 건물들이 있어요. 이곳에서 사진도 나와 있습니다. 굉장해요. 근데 그 건물에 이 대별보에 가면 나무들이 있어요. 근데 그쪽에 되게 건조한 지역이 있기 때문에 천년이 지나도 나무가 그대로 보존돼요. 근데 재밌는 건 굉장히 놀라운 건 이쪽 차코에 들어갔던 그 건물의 마지막 그 건물 기둥을 썼던 마지막 나무가 잘라졌던 해를 고고학자들은 정확히 알아요. 세상에. 그게 언제 나니까요? 1117년도예요. 이걸 알아요. 그래서 이쪽 역사는 고고학적으로 그러니까 한 1, 2년 정도 에라 편차로 갖고 정확하게 그 연도를 추정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가는 이것이 과학 영역이라는 걸 철저히 좀 아셔야 돼요. 근데 어떻게 알게 되는가? 이걸 알게 된 게 핵심적인 게 두 가지가 있어요. 뭐냐면 한 가지는 이런 거죠. 팽맥 리듬인가? 네. 리듬이라는 뜻이 뭐죠? 조금 생각을 하시면 돼요. 팽맥. 한번 guess해보세요. 팽맥이 대체 뭘 같아요? 지나는 뜻이죠. 그래서 이렇게 딱 보니까 팩은 뭐죠? 패키지 한다는 게 있잖아요. 네. 팽맥, 리듬은 뭘 같아요? 이게 뭐냐면 배설물이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 두 번째 키워드가 뭐냐면 덴드로크로놀로지. 한번 따라하죠. 덴드로크로놀로지. 저는 어떻게 보면 이건 그러니까 학습 탐사의 두 개의 키워드입니다. 사실 저게 그냥 무슨 지적 공식으로 제시하는 게 아니고 덴드로크로놀로지. 우리가 덴드로는 배웠잖아요. 수산동이 학교 덴드로만 하잖아요. 그 나무예요 사실은. 뭐냐면 이건 나무란 말이고 덴드로 수산이 나무 가지란 말이고 크로놀로지는 뭐예요? 크로노라는 게 뭡니까? 시간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수복 나이테를 갖고 연령을 측정하는 한국 문화를 덴드로크로놀로지라고 해요. 그러니까 덴드로크로놀로지. 키가 막혀요 이게. 덴드로크로놀로지가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 우리나라 같은 데는 별로 효력이 없어요. 건조한 지역에 그리고 열대 지역은 안 되고 건조한 지역의 온대 지역인 경우에는 여름철 우기하고 건기가 될 때 나이테가 아주 선명하게 차이가 나요. 그래서 전화에 카운팅을 할 수 있어요. 그럼 보세요. 차고 패널에 있는 거의 천년전의 건물들이 대도가 그대로 풍화가 그대로만 있죠. 딱 잘라보면 그림처럼 나이테가 나오죠. 자,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이 나이테를 잘라보면 자, 예를 들면 이렇게 나오겠죠. 이렇게 막 나이테가 쭉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중심에서 이렇게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닭배틀 공국 마이너 이렇게 빼낼 수도 있어요. 그래갖고 이 할인 되잖아요. 할인은 정확하게 그 나이테별로 해갖고 이 나무가 심어진 해와 파 데이팅 빼기 되잖아요. 자, 괜찮아요. 근데 이런 거죠. 이게 대충 400년 된 나무다, 뭐 100년 된 나무다, 이걸 알 수 있잖아요. 살려보면, 헤아려보면 알잖아요. 근데 도대체 그 100년이 1000년 전에 100년인지 지금 100년인지 그걸 알 수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기가 막혀요. 어떻게 하냐면 지금 그쪽에 가서 그쪽에서 이렇게 찾아보면 뭐 사방 한 100년 안에 큰 나무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한 500년 되는 나무 찾을 수 있잖아요. 그 나무를 자르는 거야. 지금 다 안 잘라도 돼요. 이렇게 그 다큐멘터리 보면 이렇게 해갖고 빼내면 돼요.
빼면 저 나이트 쫙 나오잖아. 그러면 그 나무는 지금 살아있는 나무잖아. 네. 그러면 지금부터 몇백 년 전에 그러면 나이트 하려 보면 500개 나오면 지금부터 500년 전에 심어졌다는 확실하잖아. 네. 그러면 자, 이 나무는 알게 되는데 그 다음에 지금 목재에 쓰는 그 기둥에 있는 나무의 나이트는 또 나오잖아요. 그럼 이거는 700년 전에 심어진 나무인지 그 나이트의 개수가 만약에 그게 500개를 하면 700년 전에서 그걸로 500년 이렇게 된 건지 그건 알 수 없잖아요. 절대값은 모른다. 처음 절대값은. 근데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기가 막히잖아요. 이게 건기가 계속 되는데 해도 지역적으로 예를 들면 드라이한 한 3, 4년 계속 될 수도 있잖아요. 항상 그렇게 안 되잖아요. 그러면 그게 기록되어 있는 게 나이테예요. 나이테가 항상 유니크한 거 아니에요. 어느 때 가면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굉장히 건조한 날씨가 많고 그 다음에 우기가 겹쳐서 건기 때는 이만큼 자라고 건기 때는 이렇게 되는 게 다른 때는 이렇게 유니크한 이런 패턴이 돼도 이쪽 가면 또 이렇게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 패턴을 이렇게 잘라내는 거예요. 지금 나무에 대해서. 그 다음에 건물에서 했던 고고학적 그 나무에 잘라내갖고 이 패턴을 찾아내면 되잖아. 오케이. 그럼 어떻게 되죠? 이렇게 갖다 붙일 수 있잖아. 같은 패턴이면. 이렇게 되면 여기서부터 카운팅 하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금방 되잖아요. 이거. 그래서 이쪽에 있는 이 유적지를 그 1년 편차로 고고학자들이 다 연대를 다 정해가지고 다른 지역은 안 돼요. 미국에도 인디언들이 당연히 많은 미시피강이나 동부에서 살았을 건데 왜 포콘에 있는 것이 그렇게 고고학적으로 중요해졌나 하면 바로 저것 때문에 거예요. 왜? 나무가 물에 틱틱 뿌리면 안 되잖아. 네. 그 다음에 거기다 이구 밀지역 지역에 산불이 나든지 이러면 또 안 되잖아요. 그건 거의 뭐 수천 ton 완벽하게 드라이한 기후였고, 네. 그때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정확하게 이 건물에 썼던 대들보 몇 년 전에 심어진 나무를 잘랐는가? 그 잘란 연도를 알수 있어요. 그래서 봤더니 이 연도가 나온 거예요. 정확히 나온 거예요. 세상에. 근데 재밌는 거는 이 모든 이 사람들이 특히 차코 캐년이 굉장히 중요한데 여기에서 그러니까 정말 1000년을 기준해서 AD 1000년을 기준해서 나이트를 기준하고 했는데 나이트 하나 갖고는 안 돼요. 나이트 하나는 절대 연령을 이렇게 측정을 할 수가 있는데 두 번째 나온 게 뭐냐면 팩메리터이라는데 팩메리터이 뭐냐면 그 팩맷이라는 그 야생 덜치인데 미국 남부에 있는 야생 덜치가 꽤 커요. 그래서 이 덜치가 서천이 뭐냐면 자기 칩을 짓는데 주변에 있는 온갖 작동산이를 끌고 와갖고 자기 칩을 지어요. 그 강반하면 나무 쪼가리, 그 다음에 포유동물 뼈 쪼가리들 끌고 모아놓고 거기다가 자기가 볼일을 보는 거야. 볼일을 보는데 그런 것도 오래 안 가잖아, 사실은. 고추국 사고 바람소는 통화될 거 아니야, 건조한 지역이라고. 그런데, 큰 것도 보고, 적은 것도 보는 거야. 문제는, 적은 거에 있는 거야. 오줌을 걷어 놓는 거야. 오줌을 놓으면, 오줌에, 그러니까 요소들이 있잖아요. 요소들이 결정화 되잖아. 그래서 그게 건조한 지역에 말라붙어갖고, 그 완전히, 그러니까, 배설물하고, 나무 조각하고 잘 들었어요. 이거 하나. 각각 주변에 포유물 뼈 쪼가리들하고 자기 둥우리를 만드는데 거기다가 자기 배설물로 세멘트처럼 해놔놓고 거기다가 거기다 오줌을 넣는 거야. 그러면 그 오줌의 그 결정화되는 그 구조에 의해서 딱딱한 플라스틱처럼 이렇게 굳어지는 거야. 그래갖고 이게 1000년 이상 그대로 보존된다는 거야. 심지어 동물 속에 있는 방어인데 4만 년까지 하루만 맡기고 보존이 된다. 그럼 이게 뭐예요? 완전히 그 시대에 식물상, 동물상을 다 리커버리 할 수 있잖아요. 기가 막히네. 네, 나무 나이트라고 절대 연령 안 하고, 그 다음 이걸 갖고 동물 식물상을 다 하잖아요. 꼼짝 못 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쪽에 그 미생물학자하고 공학자들이 합심을 해갖고 이 차코 캐년에서 그런 말로 그냥 똥대기죠. 이 배설물, 이 팩넷 배설물 50개를 정밀 분석을 했어요.
분석을 해갖고 차코의 600년 역사 전체를 생태계로 다 복원해버렸어요. 그래서 알게 된 게 뭐냐면 AD 1000년을 중심으로 해갖고 그 전에는 뭐가 나오냐 하면 소나무가 나와요. 소나무하고 가뭄비라는 거 나와요. 이 다음은 안 나와요. 자, 이게 이야기가 어떻게 시작되냐면 그 스탠퍼드의 미생물학자가 그 휴가 때 이게 뭐 그리 오랜 이야기가 아닙니다. 한 1970년대쯤인가 해요. 그러니까 자기가 바로 차코 캐년에 관광차 놀러 갔어요. 근데 그 사람이 이렇게 해란 코멘트 응원하면 차코 캐년의 그 절벽에서 그 폐허된 그 집틀을 궁궐 틉니다. 사실 굉장히 커요. 그걸 보면서 와 몽골 초원에 그 덜불이 나갖고 완전히 다 타버린 그 광경 같다는 거야. 우리 몽골 고비사로 가서 한번 기억나죠? 어떤 성서산 그런 나무들도 있잖아요. 그게 다 몽골 초원처럼 메마른 땅에 그나마 남아있던 그 댕글이란 그런 나무 풀조차 다 타버린 완전히 생명의 흔적조차 없는 황자 굵은 그 토양인데 그냥 드러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그때 너무 궁금했던 거예요. 자기 전문. 그러면 여기서 사방 뱀이 아무리 봐도 나무 조각 하나 없는데 그 궁궐에는 대들보가 아름드린 나무가 있잖아요. 이거 어떻게 된 건가요? 이렇게 된 거예요. 네. 그러다가 이 사람이 그 다른 동물학자를 알게 돼갖고 이 리턴넷 이쪽 연구 결과를 이야기 듣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이 두 사람이 조인트 리서치를 해요. 네. 그래갖고 이쪽이 대규모로 생태가 다 복원이 된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인 뭔지 알겠지만, 예, 그래서 1150년에서 1200년 사이에, 예, 요것은 완전히 사라졌어요. 근데 또 재밌는 게, 이게 놀라운 게 뭐냐면, 초기부터 이렇게 한 4000명이 아니고, 이게 1100년, 그러니까 그 문명이 붕괴되기 바로 직전에 피크로 올라가 있었어요. 굉장히 시간이 많고요. 이게 무슨 뭐, 이렇게 신라가 이렇게 고려를 넘어갈 때처럼 이렇게 간 게 아니고, 그때는 뭐 신라도 100만 이렇게 서울이 그 정도 됐는데, 여기는 모집단이 가장 많을 때가 4,000명 정도예요. 그런 아주 밀폐된 이런 집단이 번성을 쫙 하다가 탁 수납할 때는 진짜 클리어 컷으로 딱 상황이 끝나고 딱. 그래서 이게, 제가 그러니까 유학 시절에 메사버드에 가서 그 메사버드 박물관 하루 보면서 그 연극하면 다 그걸 볼 겁니다. 그 하얀 미스터리가 설명을 다 해놔요. 어느 날 갑자기 사라졌다는 거야. 나도 그 벌써 1996년도 갔었는데 벌써 오래됐죠. 96년도가 흘러갖고 하루 다 보면서도 계속 지금까지 이 내게 남아있는 거는 인디언들이 거의 그러니까 만년 전부터 하니까 수천 년이잖아. 그러니까 수천 년 살다가 그때 나와있죠. 1000년쯤 먼저 가서 갑자기 사라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쪽에 설명이 그때 당시에도 미스터리다. 그 용어가 굉장히 나와 있어요. 그건 미스터리 아니야. 결코 미스터리가 아니야. 네, 다 밝혀져 있어요. 네. 다 밝혀졌는데, 왜, 브레인 강의 시간, 왜 이야기 드리냐면요. 이런 정보를 아마 여러분들, 오늘 지금 이 자리 처음 들었을 거예요. 국내에 50권 되는 책에 깡글이 안 나와 있어요. 물론 딱 한 책에 나와 있죠. 그래서 박자세가 있는 거예요. 왜 박자세가 있느냐. 그리고 박자세의 가장 핵심되는 거 어디에 있다고 그랬죠, 제가? 아주 헷갈린 박자세 핵심되는 거. 광주모 베스트북 선명이 있는 거예요. 네. 거기 있는 책, 저자가 쓰는 책에 본이 보면 나와요. 즉, 이야기가. 정보 관점에서 보면, 학술적 정보 관점에서는 국내에 나와 있는 50권 책을 다 아무리 해도 이야기가 안 나와요. 그래서 그 결론은 뭐냐 하면, 네. 이야기가 너무 잘하세요. 여러분들, 예, 짬따서 제랄드 다이몬드. 그러니까, 제랄드 다이몬드가 정보 어디 있죠? 그 사람 정보가?
우리 박자스 베스트 북에도 바로, 바로, 우리 박조환 선생님이 한 일주일째로 올려놓은 데 나와 있어요. 혹시 기억나는 사람? 제너럴 다이아몬드 이름을 최근에 한 달 내로 박자스에서 혹시 본 사람? 정보에 대해서 내가. 그러니까 무수하게 많은 정보가 흘러간 거예요. 그 들어가는 길목을 찾아야 돼요. 하면 더 세요. 네. 그러니까 2주 전에 올린 글에 제너럴 다이아몬드가 나와요. 어디서 나온다면? 그렇지. 지금 우리 이 책을, 이걸 제공할 건데, 제공할 건데, 이 책이 탁월하기 때문에 이 책, 루이스 토마스거든요. 루이스 토마스의 이 책을 기념하기 위해서 루이스 토마스 상이 제정돼 있어요. 그리고 프리스톤 대학의 건물 하나 이름이 이 루이스 토마스 빌딩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돌아가시고 나서 이분의 이분을 기리는 상을 만들어서 갖다 놨습니다. 그 상에 수상자가 지금 10명이 박자스 사이트에 이름이 다 올라와 있어요. 거기에 한 중간쯤 보면 제너럴 다이아몬드가 나와요. 그리고 제너럴 다이아몬드는 뭐 그거 이야기 안 해도 알죠. 이 사람 제 책이 총균세 또 제3의 전반입니다. 자, 박수 쳐주세요. 우리 홍콩 맞췄습니다. 네. 바로, 그러니까, 제3의 책판지, 그 다음에 총균세는 풀리상 받고, 그 세계적 명제죠. 근데 이 사람이 세 번째 책, 지금 번역됐는데, 문명의 공개. 이런 나왔고, 이런 거의 연구를 하는 사람들. 근데 이 사람의 역작은 이겁니다. 문명의 공개입니다. 이게 책이 몇 페이지 나오면 1000페이지가 넘어요. 목침만한 책인데, 전 세계에, 그러니까 사라진 문명권 그 10개를 이 사람이 정밀 분석해낸 책이에요. 그거에 한 챕터가 지금 내가 간단히 요약해드렸고, 이 이야기예요. 그리고 아마 그 책은 앞으로 박자세가 해외 탐색할 때 어디 가든지 그 책은 기본 필독서입니다. 왜냐하면, 총균세에 나온 한 챕터가 우리 호주가 하는 학술적 백그라운드를 제공해줬거든요. 그래서, 자, 이거 제가 던진 메시지는 먼저 간단합니다. 정보가 무지하게 많은데, 실제로 우리가 뭘 이렇게 학술적으로 들어갔을 때 일반인이 접근할 수 있는 정보는 거의 50권 나오면 그 중에 하나 정도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박자세가 하는 지금 해학탐사 책을 매년 내겠다고 이거는 해볼만 한 거예요. 자, 일단 보세요. 여러분 아주 대부분 처음 들었을 거예요, 이야기가. 맥팩이라는 걸 처음 들었을 거예요. 나무 나이팩이 그렇게 있으면 그게 이렇게 은밀하게 적응이 돼갖고 한 문명권의 연대기를 창하게 이렇게 편연을 할 수 있다는 거. 그 대부분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걸 접근하면 어떻게 하잖아요? 내가 오늘 또 재밌다고 하는데 이번에 열몇 번 사는 걸 대부분 넘겨봤어. 통일이야. 천편일률이야. 백인이 들어가고 인디언들이 억압받았다. 그 이야기밖에 없어요. 서글픈 인디언 이야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물론 뭐 그건 당연히 현재 살아서 중요한 부분이죠. 근데 그게 뭐하고 하냐면요. 인디언들이 11,000년, 그러니까 메리니아 12,000년에 연결되고 11,000년부터 이 도시를 만들고 살았는데, 그래도 10,000년의 역사를 깡그리 어떤 매체에서도 언급하지 않고, 가장 표피에 있는 그 한 100년 역사를 갖고 우리를 확 덮어버린 거야. 그래서 정보의 불문이. 그래서 박자세 하는 이런 게 왜 과학문화운동이나 하냐. 이런 근본적인 90%에 해당하는 정보를 정확히 밝혀야 되죠. 그래서 해양 탐사가 그냥 가는 것이 아니고, 이런 걸 현장에 가서 우리가 규명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준비하시는 분들이 논문 수준으로, 이쪽 분야 박사님 논문 수준을 다 조사를 하셔갖고, 한 20명이 그 자료를 모았고, 전문적으로 연결하면 충분히 보고를 이룰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배웠던 상대성 이론이나 무슨 핵물리학이나 이런 거 훨씬 쉽거든요. 간단해요. 기껏해봤자 그거 들어가는 전체 집단 인구가 4,000명. 10,000명 미만의 단위의
고립된 환경에 원시 부족이 그 문명이 어떻게 생겼고 어떻게 서바이벌 했고 어떻게 붕괴되라는 과정을 뭐 배우시고 안 말합니까? 간단히 할 수 있는 거예요. 보면 이제 우리가 지난번 나눠준 것 중에 하나가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발표하실 분인데 이쪽에 보면 옥수수죠. 옥수수 굉장히 중요합니다. 옥수수, 그 다음 호박. 옥수수는 BC 2000년부터 인디언들이 거의 주식을 해왔던 거예요. 그 다음에 호박은 기원전 800년부터. 그래서 이쪽에 조사를 했는데 그 옥수수의 생산량하고 인구 그 변화를 곡선을 그렸어요. 어렵다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 1150년대쯤 돼갖고 옥수수 생산량이 이렇게 일어나면 인구를 400명 정도 묵일 수 있는 것까지 계산돼 나왔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대다수 인구는 꼼짝 못하죠. 그래서 지금 문명의 붕괴 요거 지금 이 차트에 보면 그때 인디언들의 그 고대 도시가 생존했던 생산량, 그 관계시설, 특히 이제 호캄 이쪽에서는 거의 한 10km 이상의 수로를 만들었어요. 사막에 수로를 만들어 물을 해서 농사 짓고, 다른 쪽에서는 저지대, 강구량에는 저지대로 들어가고, 그러니까는 결론 그 가봐야 돼요. 그 가보면 지금 이야기들이 진짜 아주 그 섬찟하게 다가와요. 한 가보면.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우리가 몽골 고비산에 가본 사람들은 내가 그것으로 그런 이야기 굉장히 많이 했는데 자, 당신들이 만약에 여기서 산다면, 평생 산다면 어떻게 집을 지을 건가? 그거 현장을 한 1000km 다녀보면요. 명언 개념이 있어요. 이거 꼼짝 못하겠구나. 당연히 전기도 아무도 없죠. 우리가 그래서 내가 서바이벌 해야 된다면 유일하게 내 주변에 가용할 수 있는 자원을 갖고 집을 짓고 이래야 되잖아요. 몽골에서 뭘 할 수 있겠어요? 있는 거라고는 쪼매는 이렇게 도단한 풀밖에 없고 목재를 칠만 나무도 없고 그거 딱 생각해보면 그건 꼼짝할 수 없는 그러니까 그 학습 탐색하는 그 모티브 있는 그런 그 고대 그 지역이나 이런 다 동일에 들어가 보면 그때 천년 전에 사람이 돌아가 보면 날고 기는 무슨 재주 있어도 방법이 없어요. 그때 있는 그 자원을 활용할 수밖에 없는데 그게 딱 큰 파일이 있다. 몽골에서는 집을 지어요. 짐승 갈 수밖에 없는 거야. 그 다음에 뭐기는 에너지를 단백질을 위해서 짐승 저밖에 없는 거야. 이쪽 얼마나 클리하면 1150년 고문이 됐을 때 옥수수 생산량이 400명부터 몸무게 살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도망가도 어디 가요? 도망가면 그냥 근조하면 저쪽인데 갈 수도 없고 기가 막힌 거예요. 그래서 부시에 나오는데 또 토기들이 있어요. 토기 그렸어요. 거의 수백 년 동안 말라붙어 있는 단백질이 나온 거야. 대략 인간 그런 단백질. 그리고 그 옆에 사람의 분뇨가 발견이 됐는데 그 분뇨 속에, 정말 대변 속에 대량의 단백질이, 인간 단백질이 나온 거야. 피가 막히냐. 그래서 제럴 다이몬드가 그 얘기 굉장히 많이 하는데 대부분 이게 뭐냐면 고관께서 그게 그건 좀 심한 이야기 아니야. 인종차별 아니냐. 이런 식으로 이야기 하잖아요. 이 책에서 뭘 하잖아요. 자기가 이 제럴 다이몬드가 누기니아 전문가잖아. 원래 이 사람이 새 분류학자입니다. DNA 관점으로 새를 분류한 생물학자인데 누기니아에서 이 사람이 거의 현장에 가서 10년 살았어요. 자기 조수가 자기 밑에 일을 하는 그 원주민 조수가 꽤 많아요. 그 중에 한 명이 갑자기 1960년대 이야기입니다. 조수가 자기한테 휴가를 해달라는 거예요. 뭘 했더니 자기 사촌 형이 사촌이 죽었는데 가서 그 의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하는 이야기가 도대체 이 유럽인들, 그 미국 사람들 이해를 못 하겠다는 거야. 자기 이렇게 친척이 죽었는데 그 사람 살점을 묻고 그 사람 명을 내가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 의식을 안 하는 게 자기들 이해를 못 하겠다는 거야. 그걸 이야기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쩌면 몬다가리식 그런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게 인디언가 있었던 게 아니고
이 제네럴 다이몬드 이야기하는데, 그걸 고대 사회로 가면, 그런, 자원이 딱 정해지고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되면, 거의 예외 없이 일어나는 현상으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참, 그래서 우리가, 그러니까 그런 관점을 천천히 깨뚫어 봤을 때, 백인이 들어와고 인디언들이 고통, 당연히 고통받고 그런 건 있죠. 근데 역사 전체 맥락 속에서 만년의 역사를 재편성해봐야 돼요. 그러면서 인간의 생존 조건이 뭔가. 그런 걸 철저히 밀고 들어가야 이 행성지구에서 인간이라는 현상을 어렴풋하게 짐작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 그걸 극단적으로 밀어붙여봐야 문화와 사회가 만든 이 팩타가 얼마나 큰가, 그거에서 우리가 얼마나 갇혀있는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해외학습 시리즈를 계속 진행하는 가장 밑에 있는 거는 최근 한 100년 사이, 길게봤자 300년 동안 이 서구가 되고 이걸 다 걷어내봐야 돼요. 지금 그거 하면 안 되죠. 어떻게? 보세요. 이런 데서 그런 명확하게 나올 걸 누가 생각했어요? 고고학자가 생각했을 것 같아요? 아니요. 지금 그런 거 아니에요. 지금 고고학자들이 어떤 부분에 손 놓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이브의 7단이라는 책 한번 보세요. 고고학자들이 깡그리 깨진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고고학의 가장 핵심 이야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남태평양 폴리네시아 문화가 남미에서 왔는가, 남미 인디언들 문화인가, 아니면 동남아시아 문화인가가 거의 한 수백 년 동안 각축이 붙었어요. 근데 왜 붙었냐면, 그전에는 문제가 안 됐어요. 어느 학에서는 밝혀져 있었어요. 어느 학자들가 동남아에서 왔다. 폴리네시아, 네브로사이트, 폴리네시아 문화는 동남아, 타이완, 제주도, 유구, 연도 이렇게 오는 이 문화예요. 인도네시아 이쪽으로 해갖고. 그 이야기를 했어요. 여기 혹시 저 답변 들었어요? 한 달도 안 됐는데, 우리 경주 박물관에 가서 인레이, 상감된 붓을, 미초한 것 나왔잖아요. 안면 유리구슬. 안면 유리구슬, 꼭 보잖아요. 네, 봤어요. 그거 밝혀졌어요. 내가 그거 크리테리를 안 보는데, 뭐처럼 한 달 됐는데, 우연히 딱 봤는데, 키가 그걸 꼭 찾아봤어요. 쇼킹해요. 왜 쇼킹하냐 하면, 한번 보세요. 우리나라에서 고고하게 역사에 조금 관심 있는 사람들 같으면, 그거 다 보고, 야, 여기에 새겨진 백인 모양의 그거 보고, 야, 이게 로만 글라스, 이거 그런 이야기 다 하잖아요. 완전히 깔끔하게 딱 보여준 거예요. 그 다큐멘터리가 2편인데, 근데 2번째 나오는 편까지 못 봤어요. 첫 편을 딱 보고, 내가 물을 쳤어요. 왜 물을 쳤냐면, 아직도 해요. 아직도 해? 이어서? 그래요? 그 2편까지 봐야 돼요. 1편 봐도 거의 목요일날 우리가 갖고 있는 그 실력 90% 해소된 거예요. 놀랍게도 그것을 만든 사람이야. 네, 인도네시아. 네. 세상에. 완전 뒤에 한번 맞은 거로. 그 만드는 과정을 지금 그쪽 현장에 가서 우리 저 신라 경주 박물관은 그걸 보여주면서 요거 만들어 했더니 그쪽에 있는 사람이 한 마리 만들어 보여주는 거야. 그 만드는 과정이 로만 글라스하고 다르다는 걸 그 홈집에 있는 그 테크놀로지까지 제한 다 해버려요. 근데 그 과정이 사실 그게 왜 가능한가 다시 봤더니 바로 그 뭡니까? 코닝 글라스라는 세계적 그런 회사가 있습니다. 코닝 글라스 박물관에 모든 자료가 다 있어요. 그 코닝 글라스 가갖고 그 박물관에서 그런 상관 기법 있는 걸 찾아갔더니 그거에 그 비슷한 게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나온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전한 거였어. 그쪽에 가서. 자, 그럼 그 수업 가봤더니 그걸 많이 봤더니 그거 있는 거예요. 하고 있는 거 지금 또. 근데 우리는 뭐랬어? 우리 한반도 있는 사람은 그거 다큐멘터리 나오기 전까지는 대부분 웬만한 사람들 극히 일부 전문가 누가 아는지 모르겠지만 대부분은 저도 신라 사람 웬만큼 보는데 저도 몰랐으니까 꼭 항상 그렇게 서니까 앞방계니까 로만 글라스가 스키타이족에 이렇게 왔을 거라 생각했죠. 그럼 다큐멘터리 보여주는 거야 그대로. 로만 글라스하고 다른 점 그 기본 코드를 지금 재야 돼요. 네. 한번에 가서 애들만 되게 깡그리 그냥 손들어버려요. 그대로.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얘기할 좀 다시 모아드릴게요. 그래서 학습 탐사를 가면 우리가 그런 식으로 접근하면요 웬만하게 고고학 석사 학습 수준까지 다 들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 박자센터로 훈련하는 이 방식대로 들어가면 한 가지로 왜 우리가 DNA 다 공부했잖아요. 엄청나게 공부를 했잖아요. 1년에 한두 달 다 했는데 핵심 뭐냐면 바로 이브 일곱 답들 아까 폴리네시아 그 문화가 어디서 왔는가가 그 한 사람이 아주 동경대 같은 사람 때문에 이야기가 불거진 거예요. 누구냐면 그 스웨덴인가 노르웨이 그쪽 헤이어다리 알죠? 타본가 그리고 고고학자 헤이어다리
그 코티카오라는 뗏목을 만들어갖고 뭡니까 페루에서부터 해갖고 이스턴 그쪽까지 항해해 오잖아요. 목숨 걸고 그 갈대로 만듭니다. 티티카카 호수에는 갈대로 뗏목을 만들어요. 그래서 티티카카 호수 가봤거든요. 그 가면 갈대들이 있어요. 갈대로 뗏목을 만들어 딱 타봤어요. 저도 저쪽 가서. 그걸 갖고 남태평양 항해를 해갖고 조문을 따라 해물 따라 항해해갖고 자기가 난 정리했다는 거야. 뭐 해류를 타고 오면 3,000km 떨어져도 저 인카에 있는 원주민들이 인디오들이 남태평양 폴레스선까지 도달할 수 있다. 그래서 지금 남태평양에 있는 이 혈종들은 전부 다 저 남미에서 왔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야. 그래서 세계 언론이 막 박수를 보내는 거야. 그게 거의 한 10년을 전체 풍미를 해버린 거야. 그러니까 의학자들이 오늘 추적해서 봤더니 반드시 이쪽에 동남아 쪽인데 근데 화산을 해를 타고 막 메스컴을 타고 막 오니까 이제 이상하게 되는 이야기가. 그래가지고 모든 일반인들은 언론 매체를 통해 뭐 남미 인디어들이 그거 말이야 뭐 3,000km 뗏목을 타고 남태평양 그 수초들을 갖다지 신뢰되는 거야. 우리 사실 우리가 그 여러분들 그 셰텔 주장의 그 유명한 이야기 알죠? 그래도 이번에 그 제약 교사들이 썼는 가면 그것을 그렇게 그 원문을 다 써놨더라고. 예, 셰텔 주장이 썼는 그 인디언들의 그 자연관, 땅, 천지 이거는 도대체 사고 판단이 말이 안 된다. 그 원문. 예, 그거 인지심과 딴들이 박살내고 있잖아요. 정반대로. 뭐냐면 그 글을 쓴 사람은 그 당시 흑작가고 셰텔 주장, 셰텔이라는 미국 도시 이름이 인디언 주장 이름인데 셰텔 주장은 사실 땅을 팔고 싶었다는 거예요. 정반대로. 예. 그 아직도 우리나라에 나오면 인디언 셰텔 주장에 그 인디언이 자연이 사는 게 아니면 천편일률을 얻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 이번에 북미에 가봤어요. 가보면 버팔로라든지 뭡니까 많은 전까지만 해도 코끼리가 있었어요. 낙타가 있었어요. 국민들에게. 그 깡이 다 죽어있는 거예요. 누가 죽였는 거예요. 인디언들이 다 잡아먹었어요. 그러잖아요. 그리고 인디언들이 카라멜리즘인데 이걸 우리가 제가 무슨 인디언 폄하는 아닙니다. 이게 확실히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우리가 보는 이 현상은 문화적 팩터에 해갖고 아주 극단적으로 이렇게 편향된 걸 보고 있는 거예요. 어쨌든 한 창문을 통해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인디언 역사는 만 년이 넘는 역사예요. 그럼 우리가 보는 거는 한 100년 역사만 언론에 개입되고 그러니까 이런 용어들이 처음 넣는 거예요. 거의 만 년에 해당된 건 다 놓쳐버리고 이렇게 된 것들을 우리가 다시 복원하자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인디언들이 특별한 게 아니고 인류 보편사 속에서 인디언을 보자는 거예요. 아주 신기한 거 같아요. 그리고 그게 굉장히 세상과 커요. 왜 크냐면 보세요. 이 문화가 수왕송처럼 멸망하기 바로 직전에 가장 피크가 올라가요. 그것을 이 책에서 저도 계속 그 얘기를 합니다. 그때 당시에 누가 그 소사이티에서 누구든지 멸망의 징조를 알아냈나 이거죠. 네. 그런데 갑자기 붕괴됩니다. 네. 조금 이야기가 좀 걷게 됐어요. 사실 비행기 타고 왔을 때는 항상 이렇게 바깥을 태평양 건널 때 13시간을 착박을 보는데 기록적으로 일본 멜도를 지나갈 때마다 내가 그걸 느껴요. 그 다음 샌프란시스코 들어갈 때도 내가 다 보면 유조선 탱크 있잖아요. 유조선 탱크 다 보여요. 가는 게 잡생각했어요. 우리 한반도든 일본 멜도든 유조선 탱크가 만약에 1년만 안 간다 생각해봤어요. 1년 그걸 긴 시간인가? 진짜 한 달만 안 간다 생각했어요. 유조선 탱크가 안 들어간다 생각했어요. 난 그걸 보면서 어떤 느낌이 위에서 보면 꼭 전기 프라그 꼽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저 유조선 탱크가 들어가고 원유를 불어줘갖고 발전소 돌아가고 모든 전기도가 일본 열도가 밝혀지는 거예요. 그런데 전기 프라그 뽑는 현상이 생길 수 있는 거예요. 충분해. 그런데 이게 고대사고 지금 우리가 전 세계에 연결되니까 그 현상을 잘 모르는데 고대 사회에 가면 이 클리컷이야. 딱 상관이 안 되면 그대로 붕괴를 해요. 그래서 이 문명의 붕괴라는 책이 전 세계 그런 데를 10군데 이상을 제가 다 해본다. 정밀 분석을 해봤어요. 공동 편들이 나와요. 핵심이 뭐냐면 여기서 나와요. 여기서는 이 고대 사회도 다 붕괴하는 거 뭐냐면 결국 농업이에요. 농사에 관계되는 거고 강우량하고 관계되는데 궁극적으로 그걸 이렇게 생존 조건이 이렇게 극복해지니까 뭐하고 관계되느냐 하면 결국 환경이 파괴해요. 이 책을 읽어보면 지금까지 우리가 환경 파괴 이런 것들을 이렇게 대충 이렇게 느낌으로 받아들이잖아. 그게 아니에요.
사람 제일 많이 진짜 대단한 사람. 제4회 참판진가 총교수의 그 이야기 나와요. 총교수의 남태평양 그 이야기 나와요. 바로 이스섬 이야기 나와요. 이스섬 어떻게 표현하는지 알아요? 이스섬에 쿡 선장이 그 지나갈 때, 그때 당시에 이스섬도 그냥 1000년 되는데 인구가 많을 때도 2000명 있었어요. 그거 다 복원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때 당시에 쿡 선장이 지나갈 1600년도 당시에 이스섬에 뗏목이 딱 2대 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섬에 뗏목 만들 나무가 한 번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다에 들어가고 담배빛 섭취할 수 있는 그걸 할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참 놀라워요. 놀랍고 그래서 우리가 박자스 해학 탐사가 그냥 그렇게 가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이 준비하는 분들은 한 달 동안 대충 치는 단체를 볼 필요가 없어요. 그건 전부 다 끌어모아도 제가 다이몬드의 그 한 챕터에 해당을 못해요. 없어요, 그런 놈들이. 그래서 지금 그 발가시 빈약을 한다면 요 키워드입니다. 요 두 키워드를 따라가면 논문 조사하면 여러분들 아마 1년 이후도 모르고 논문이 쏟아질 거예요. 다른 데 건드리면 안 돼요. 딱 그 내감이 있어요. 저 연구 결과들이 벌써 그냥 플랫을 지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거의 600년 동안 차곡 해안에 있는 모든 생태계가 다 보고를 되어 있어요. 파트. 저게 어떻게 되는가. 그럼 다 받아갖고, 그렇게 한 거. 기를 잘 찾게. 그래, 자, 한 번 더 우리 암송하고, 갑시다. 지금 왜 말씀드립니다. 지금 우리 청중 중에 배드 KBS에서 암기란 다큐멘터리를 한 편을 만드는 분이 왔어요. KBS PD님이. 5천만 원짜리 프로젝트인데, 한 2주 전에 전화가 왔어요. 그러니까 지금 암송을 잘 모르는 분인데, 암송이 굉장히 큰 덩어리 같은데, 그러니까 인도에 어디 군데 그런 암송센터 있고 그런 거 하고 있대요. 그래서 저한테 브레인 같으면서 암송이 어떻게 중요하나 묻더라고. 그래서, 기자의 할 것 없이 암송을 중심으로 해서 민간인 공무원이 있다. 또 그 사람들 암송을 어떻게 하는가. 우리는 파워포인트 안 쓴다고. 그래서 우리는 처음부터 암송을 하는 거야. 자, 이름을 나와요. 무조건 암송이야. 자, 짠다고 제럴 다이몬드. 제럴 다이몬드. 참 대단한 사람이야. 이 사람 책을 나왔다면 그냥 무지막으로 사야 돼. 짠다자고. 제럴 다이몬드. 이분이 몇 년 전에 한글날, 우리나라 한글학회에서 상을 받았어요. 혹시 압니까? 이분이 한글을 과학적으로 해갖고 사이언스에 특집을 했어요. 한글이 과학적인 글이라고. 문자에도 굉장히 조예가 깊은 사람입니다. 잘 다닙니다. 그 다음에, 자, 보세요. 중에 착곡해는. 자, 다음에 착곡해는. 푸에블로 보니트. 그 다음에 메사로데. 96년대 저 사람하고 저 하루를 보냈어요. 진짜 가봐야 돼요. 그 느낌은 지금, 저 사람이 나오면서 눈물을 글썽거렸어요. 한번 가봐야 돼요. 그 박물관하고 전체 보는데 하루가 걸려요. 참 대단한데. 또 다시 메사로데. 국내에 나온 책 중에 하나에 어떻게 평했냐면, 전 세계에 진짜 자연을 좋아하는 사람이 가볼 곳 20곳 선정에 메사로데가 들어가 있어요. 메사로데. 많은 점을 인정을 살펴봅니다. 그 다음에 롱하우스 밸리, 블랙메사, 호우캄 뭘 기억해냐면, 그러니까 10km 이상 강계 수목을 만들었어요. 대단한 문화입니다. 그 다음에 림브레스. 이쪽은 도자기로 유명해요. 경자군의 도자기가 아주 수집가들한테 많이 하고 있어서 유명했어요. 그 다음에 모고요. 자, 그 다음에 뭐냐면, 요걸 하는, 요게 딱 그 에어사이는 주 4개를 뭐 하냐면, 포코너를 해. 뜻은 포코너. 이제 유타, 아리조나, 콜로라도, 뉴멕시코. 요거 딱 둘러싸여 있어요. 완전 건조지대. 자, 우리가 하는 것의 거의 80%가 요거입니다. 다이어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무조건 암송을 보여줍니다. 자, 수고했습니다. 자, 발표하시고.